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일어난 아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족끼리 상의 후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 엄마께서 나이 70이 넘어서야 겨우 본인 명의로 된 작은 집을 하나 매매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집에 얽힌 사연들도 꽤 많은데 사실 그런 세세한 이야기까지 전부 드리자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셨고 그로 인해서 꽤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상당했고요. 보상금 또한 어려운 마음으로 받게 되었어요. 아무튼 엄마께서는 그 보상금으로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한평생 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집을 매매하시게 되었는데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엄마께서 한평생을 전세로만 사셨기 때문에 본인의 집을 매매하신 걸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아무튼 친정엄마의 명의로 된 집이 생겼으니 저희 가족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들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축하해주고 지난날의 슬픔을 모두 털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그날이 우리 가족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날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저와 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다고 하루 전날부터 잔뜩 작을 봐오셔서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평소에 저희 자매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잔뜩 차려지고 작지만 포근한 친정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이 집은 저희 자매와 형부, 남편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불청객이 저희 엄마 집을 찾아오게 되는데 현관문 벨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고 더 이상 올 손님이 없는데 대체 누가 찾아온 건지 궁금한 마음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니 저희 시부모님이 떡하니 서 계신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집들이를 한다고 초대조차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친정엄마의 집까지 시부모님 두 분이 모두 방문을 하신 것인지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평소에 남편이 워낙 시어머니와 살갑게 지내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전부 나누는 사이여서 집들이를 한다는 이야기를 흘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보니 남편 또한 시부모님이 친정엄마 댁에 찾아올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는지 입을 떡 벌리고 시부모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잠깐 우리 시어머니와 남편 이야기를 하자면요. 둘의 사이가 전생에 무슨 연인 사이는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이가 무척이나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냐면 우리 부부 사이의 이야기를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시시콜콜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사이예요. 신혼 초에는 그 문제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르겠네요. 뭐만 하면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었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제발 우리 부부끼리 하는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전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지만 저희 남편은 대답만 잘하는 짹짹이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집 변기가 언제 막혔었는지 그 변기를 뚫기 위해 우리 남편이 진땀을 흘려야 했던 일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해프닝 정도로 넘기면 되는 사건이었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원래 막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고작 변기가 막힌 거 가지고 우리 아들 이마에 땀 흘리게 만드는 게 말이나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보다 네 팔뚝이 더 두꺼운 것 같은데? 평소에 운동을 안 하면 그런 거라도 해서 운동을 좀 해라.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네 정말. 어머님 고작 변기 뚫는 거 가지고 무슨 유난을 그렇게. 누가 들으면 뭐 어떠나요? 어차피 같이 사는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너는 맨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며. 더러운 건 꼭 우리 아들 보고 하라고 시키는 것 같더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깔끔을 떨어댔다고 유난스럽게 굴어? 나한테 유난이네 뭐네 하지 말고 너부터 잘하라 이 말이다.
변기 사건 이후에 남편에게 두 번 다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시모에게 이랬네 저랬네 하기만 해보라고 주둥이를 썰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러고 나서는 시시콜콜한 작은 이야기까지 시어머니에게 전달하는 일은 사라졌고 저에게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으며 잔소리를 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저런 잡생각에 시부모님이 집들이까지 오셨는데 앉으시라는 말조차 하지 않은 걸 생각해내고는 번뜩 정신을 차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언니도 갑작스러운 시부모님의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정작 시부모님은 태연하게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엄마 집들이 하는 건 또 어떻게 하셨고요? 먼 걸음 해주셨네요, 어머님, 아버님. 아, 사돈어른이 집을 이사하셨다는데 내가 궁금해서 한번 와보자고 했다. 집이 아주 아늑하니 좋구만. 좋은 집을 보시는 눈이 있으신가 봅니다, 사돈.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양가 부모님께서 따로 식사를 하신다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몇 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하게 흐르는 공기는 어쩔 수 없었어요. 상견례를 할 때, 결혼식을 했을 때, 애 둘 돌잔치를 했을 때랑 저희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본 게 끝이기 때문에 서로 뭐 안부를 주고받기도 애매했죠. 특히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는 인사를 나눌 시간조차 부족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 뵙는 자리라서 그런지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제가 저희 딸들이랑 사이만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사돈 어르신 입맛에 잘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왔는데요, 뭘. 되려 저희가 죄송스럽죠. 저 수저만 두 쌍 놔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배 채우겠습니다. 차려진 음식만 보아도 아주 맛깔나 보이는걸요. 사돈께서 준비를 단단히 하셨나 봅니다. 윤기가 흐르는 게 아주 배달 음식 같아 보이는구만 뭘. 어느 세월에 잡채에 갈비찜에 매운탕까지 끓여놔요? 이거 다 밀키트인지 뭔지 그거 구매한 거죠?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음식만 만들고 있을 리도 없는데. 아, 사돈은 할 일이 그게 전부인가? 부족하지만 제가 전부 손수 준비한 음식들이랍니다. 우리 딸들이랑 사위 손주들이 먹을 음식인데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나는 바빠서 이런 걸 손으로 준비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데 시간이 남아도는 우리 사돈은 준비도 아주 척척 잘하시네. 근데 이 매운탕 간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건 고춧가루 팍팍 넣어야 비린내도 안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손주들이 먹을까 싶어서 일부러 간을 약하게 했는데 입맛에 안 맞으세요? 우리 손주들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 손주들 먹을 건 갈비탕 같은 거 따로 좀 준비해 두시지. 집에서 할 일도 없으시면서 왜 딸들 좋아하는 것만 챙기셨대? 예, 너 매운탕 킬러 아니니? 애가 없어 보이게 생긴 게 생선 대가리 남은 걸 그렇게 주워 먹더라. 위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시모가 원래 이 막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유난히도 저희 친정어머니를 무시하시곤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평생을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집에서 손맛이 가득한 음식을 차리는 거에 의미를 두고 사셨던 분이셨어요. 하물며 간식 같은 것까지도 저와 언니를 위해 손수 집에서 만들어주셨던 분이셨으니까요. 음식에 대한 정성을 최고로 생각하셨던 분이셨죠. 반면 우리 시어머니는 그 잘났다는 영문학과 교수직을 맡고 있으면서 평생을 본인 명예에만 신경을 쓰시며 사셨던 분이셨어요. 남편이 어디서 뭘 하든 본인이 영문학과 교수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취해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직진만 하시면서 살았거든요. 물론 강의를 나가고 있는 대학이 명문대는 아니었고요.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대학이었는데 그래도 뭐 수도권 대학에 아슬아슬하게 끼어지는 터라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교수직을 맡게 되었던 것이라면서 자기 분야에 있어서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하시고
교수 대접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었죠. 오죽하면 어디 외식이라도 하러 가면 본인이 대학 교수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조교랑 통화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주위에서 대학 교수예요? 대단하시다 하고 칭찬이라도 해주면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니시는 분이었죠. 정말 소위 말하는 목에 깁스라도 한 사람처럼 빳빳하게 세우고 다니시는데 뭐 그만큼 프라이드가 강한 분이라는 게 어쩔 땐 독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남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도 모르고 나 교수잖아 하면서 다녔으니까요. 그에 반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방 변두리에서 태어나 원래는 한평생을 집안에서 물려주신 밭에다가 농사를 지으시며 사셨던 농부셨어요. 밭이 엄청나게 컸으면 저희도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지만 그렇게 큰 밭도 아니었고 소소하게 자식들 먹여 살릴 정도로만 돈을 버셨던 분들이셨어요. 원래 저희 부모님께서는 욕심이 많은 분들은 아니었고 저희 자매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기에 그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고생고생하시며 농사를 짓고 저희를 위해 힘을 쓰셨는지 평생 보고 자랐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평생을 그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하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많이 망가지게 되었고 병원이 가깝고 자식들 가까운 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말년에 드셨나 봐요. 농사를 짓던 땅이며 시골집이며 뭐며 전부 정리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 전세를 얻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언니랑 상의를 해서 언니와 제가 아주 조금 전세금을 보탰고요. 저와 언니의 집 가운데쯤으로 집을 얻어서 지내게 되셨어요. 서울 집값이라는 게 정말 다 낡아빠진 집이라고 해도 억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매매는 턱도 없이 모자라서 전세로 살게 되셨죠. 평생 서울에 집 하나 사는 게 소원이다 하셨던 저희 부모님. 이번에 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에 보상금을 받고 나서야 친정 엄마께서는 서울에 집을 매매하실 수 있었거든요. 전셋집을 정리하신 뒤에 노후 자금만 일부 빼놓으시고 보상금 받은 돈을 합치니 15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매매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에게는 지금 이런 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버지 생각이 절로 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집을 한 바퀴 쓱 둘러보더니 비웃음을 가득 머금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집이 진짜 작긴 작다.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지? 집안을 둘러보는데 1분도 안 걸리겠어. 이런 집도 서울에 있는 집이라고 비싸겠지? 아니 근데 사돈. 사돈은 왜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울. 다들 서울 오면 출세한다고 해서 사돈도 출세 한번 해보려고요? 아휴, 딸들이 전부 서울에 있으니 말년에 딸들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서 이리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뭐 별다른 이유가 있겠나요? 우리 딸들에게 도움도 주고. 도움? 사돈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냥 피해만 끼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서울은 말이에요. 나 같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사는 거예요. 나 봐봐요. 영문과 교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나 서울에 사는 거지. 사돈처럼 평생 농사 짓고 밥이나 했던 사람은 그냥 지방에 사는 게 딱이지.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어렵게 사신 집인데 사회적 위치랑 집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집에서 평생 밥이나 하고 띵가띵가 놀던 사람이 서울 와서 뭘 하겠다고 서울에 집을 사니? 솔직히 그렇잖아. 사돈이 집을 샀으니까 누군가는 이 집에서 나갔을 거 아니니? 요즘 젊은 사람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던데 사돈이 굳이 서울에 살아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딸들이 전부 서울에 사니까 제가 서울살이가 욕심이 났나 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식사들 하시지요. 음식이 다 식겠어요. 제 입맛은 맞지 않아서 못 먹겠네요. 저는 아무래도 영문학과 교수다 보니까 음식도 매번 양식으로다가 고급진 걸 대접받아 버릇했어요. 사돈, 고작
15평짜리 집 살면서도 서울에 집 있다고 친구들에게 동네방네 자랑하셨죠? 부끄럽게. 개나 소나 다 서울 산다고 하겠네. 아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저희 친정엄마를 인신공격해대는데 언니랑 저랑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친정엄마와 언니는 제가 혹시라도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할까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치를 보고 계셨고, 저는 친정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아무 말도 못했죠. 이럴 때 남편 놈이 나서줘야 하는데 무슨 뱃속에 거지라도 들은 건지 처먹느라 바빠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 아들, 딸들이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멀뚱멀뚱히 앉아있더라니까요. 거기다가 뻔히 집들이인 거 알고 왔으면서도 시어머니 손에는 아무것도 들린 게 없는 거예요. 영문학과 교수라고 자기 교양 넘치는 사람이라고 으스댈 땐 언제고, 빈손으로 사돈댁 집들이에 온 게 이게 교양 있는 행동입니까? 초대받지도 않은 손님인데 선물이라도 준비해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여기는 왜 찾아온 건지, 저희 친정엄마를 비아냥거릴 마음으로 찾아온 건지 더욱이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빈손으로 찾아와 트집이나 잡고 있으니 저도 식구들에게 면이 도통 서질 않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가득했습니다. 거기다가 다짜고짜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게 처음도 아니고 그 몇 번 없는 만남에 매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으니 제 속이 문드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자기가 영문학과 교수면 교수인 거지, 평생 농사 짓는 우리 아빠를 위해 따뜻한 밥을 몇 끼 차려준 우리 엄마를 왜 무시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 되는 건 아닌 건지. 거기다가 제가 이건 아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친정엄마께서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올라와 생활을 막 시작하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와 남편이 맞벌이 부부였기에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둘째네 어린이집에 아주 난폭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매번 저희 아이를 괴롭혀서 얼굴에 상처가 난다던가 다쳐서 들어오는 날이 질비했고, 저희 둘째가 어린이집 가는 걸 거부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이를 어찌해야 하나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자니 대기번호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저희 엄마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친정엄마의 도움이 정말 구원의 손길이었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 듣고는 강의가 없는 날이면 저희 부부에게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막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친정엄마께 자세한 내용까지는 전해 듣지 못해서 얼마나 심한 무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 딸들이 몇 마디 해주는 말만 들어도 심각하더라고요. 뭐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이 애 교육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서서 애를 봐주겠냐고 하나, 애한텐 아무리나 먹이는 거 아니냐 하는 말들이요. 오죽하면 저희 아이들한테 혹시 외할머니가 농사 짓는 법 알려주는 건 아니지?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다는 겁니다. 점심을 챙겨줄 때도 애들이 햄 반찬을 하도 찾아서 친정엄마께서 햄을 구워주니까 이런 거 먹으면 비만 생기는 거라면서 핀잔을 주었대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 엄마를 시키면서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저희 첫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엄마 햄 먹으면 머리가 나빠져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야 돼? 하고 물어보는데 겉으로는 티 안 냈지만 속으로는 진짜 부글부글 끓었어요. 아니 애들이 오죽하면 저한테 외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맨날 친할머니가 와서 외할머니 괴롭힌다고 말을 해줘서야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난장을 피운 일도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께서 힘드신 와중에도 저희 아이들 걱정돼서 돌봐주고 계신 건데 어떻게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매번 찾아와서 잔소리를 하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렇게 우습고 만만하세요? 농사 짓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요? 너는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따지는 거니?
이래서 지방 출신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야. 막말로 사돈이 애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겠니? 농사 짓는 법? 아니면 뭐 밥 잘 차리는 법?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저희 언니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그 시골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 온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번듯한 직장도 잘 가지고 돈도 잘 벌고요. 어머님께서 출신 지역을 가지고 뭐라 하실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노력하면 성과를 내는 법인 거죠. 그리고 농사가 뭐 어디가 어때서요.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서야 시어머니 입에서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집들이 자리에서 굳이 찾아와서는 우리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있으니 친정엄마의 얼굴이 빨개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사위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무시를 해대는데 어느 누가 웃으면서 그걸 넘길 수 있겠냐고요. 도대체 서울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벼슬이라도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인가요? 대통령이 상이라도 줘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큰맘 먹고 매매하신 집인데 주제도 모른다고 서울 산다고 자랑이라도 하고 다니냐고 말하는 건 영 아니잖아요. 제가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화를 꾹꾹 누르면서 할 말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짝 하는 소리가 집안을 울려 퍼졌어요. 친정엄마를 비롯해 저희 아이들까지 빠짐없이 전부 놀라서 입을 떡 벌리게 되었죠. 시아버지가 갑자기 시어머니 얼굴을 내리치면서 그만 좀 하라고 도대체 왜 그렇게 삐뚤게 이야기를 하냐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시아버지를 말릴 생각도 못하고 벙쪄서 그 장면을 눈에 생생하게 담아버렸죠. 당연히 그 자리에서 가장 놀란 건 우리 망나니 시모였죠. 시아버지와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저희 시아버지가 꽤 성인군자 스타일이라서 절대로 여자와 아이는 꽃으로라도 때리면 안 된다며 늘 좋게 좋게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치다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저와 남편도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는 시아버지를 바라만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영문도 모를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는 날까지 숨기고 묻어두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대는 작태를 보아하니 내가 참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드네. 이 이야기를 다 털고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해야 정신이 차리지.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갑자기 저희 가족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나 저희 언니나 친정엄마나 할 것 없이 전부 경악을 숨기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농사를 평생 업적으로 삼으시다가 두 딸들도 걱정이 되고 보고 싶은 마음에 모든 시골 재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부터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는 서울 생활에 처음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시다가 두세 달 지나니 바쁜 도시 일상에 적응을 하시게 된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서울에 올라와서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지방에 살았을 때 평생 농사만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수리공 일도 같이 하셨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게 생기긴 하셨는데 전기기사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자급자족 일상이 만연하다 보니까 다들 집수리 같은 건 혼자서 뚝딱 처리를 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시골 사람들 대부분이요.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셔서 집수리며 농가수리며 혼자 하시다가 서울에 와서 그 특기를 살려 취직을 해보시겠다고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자격증이 있으니 취업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취직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니까 아무래도 은퇴가 코앞인 저희 아버지보다는 젊은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게 훨씬 이득이었으니까요. 본인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벌어보겠다,
호기롭게 준비를 하시고 구직 활동도 하셨는데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성과가 없다 보니 저희 아버지는 점점 움츠러드셨어요. 무기력한 본인의 능력을 탓하시면서 매번 침울해 하셨는데 저희 남편이 그런 아버지를 꽤 마음에 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의 소개로 아버지께서는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저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외삼촌이 공동으로 세운 건물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관리실 일이었는데 건물 수리를 한다던가 하자 보수 같은 걸 대신 처리하는 일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저희 가족이 모두 아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진짜 사건은 그 이후부터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시고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언니를 향해 진심 어린 사죄부터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숨겨야 하나 마음의 짐덩어리를 지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사고를 당하신 건 정말 우연히도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해진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일을 전부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말하기를 시어머니의 남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외삼촌이 건물주랍시고 저희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갑질을 해왔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에 아무런 말도 뱉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숨만 쉬며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어요. 남편의 외삼촌은 저희 아버지에게 인격 모독은 물론이고 아버지께서 처리할 수 없는 일까지 갑질을 해대며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평생 농사만 짓던 시골지를 데려다가 서울지로 만들어주겠다면서 자기가 시키는 일은 군소리하지 말고 전부 다 하라고 말입니다. 아니 사람에게 시골지 서울지가 뭔가요? 거기다가 24시간이 모자란다는 말처럼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를 불러내서는 위험한 일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면서 아버지를 불러다가 건물에 누수가 일어난 곳을 찾아내라고 닥달을 하기도 했고요. 물론 그건 마감재 쪽에 이상이 있었던 거라 아버지께서는 처리하실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외삼촌은 그저 저희 아버지를 괴롭히는 재미에 푹 빠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저희 아버지께서 아무리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누전이 되는 것까지는 아버지께서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누전이 일어난 부분은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청에 신고를 하고 전문 기관에서 나와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건데 그것까지 저희 아버지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의 목숨이 잃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이 일은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니 구청에 신고를 해서 전문 기관을 부르는 게 좋겠다고 정확한 처리 방법을 남편의 외삼촌에게 알려주었죠. 하지만 남편의 외삼촌은 저희 아버지에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신고를 해서 전문기관에 나와서 수리를 하면 따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청구될 거 아니냐고. 내가 당신은 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면서 부려먹는 건 줄 알아? 이런 거 일 처리 똑바로 하라고 부려먹는 거야. 내가 월급 주는 건물주인데 지금 건물주 말을 무시하는 거야? 어? 당신도 전기기사 자격증 있다며?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이 전문적인 일까지 전부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공구도 일반 공구로 처리할 수 없어요. 괜히 제가 건드렸다가 건물 전체 전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감전의 위험도 있고요. 그거 과학 시간에 안 배웠어? 그거 대충 고무장갑 끼고 하면 되잖아. 고무는 이 전기가 안 통하는 거 상식적으로 몰라서 그래? 아유, 맞다. 시골 촌놈이지. 그 초등학교는 나왔나?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크게 일 벌리지 말고 당신이 고쳐놔. 건물 전체 전기가 나가면
그 형씨 월급에서 전부 수리비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남편의 외삼촌이 윽박을 지르면서 당장 고쳐내라고 난리를 치니 아버지께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기관에 연락을 해도 당장 출동을 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며칠이나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누전이 된 부분을 수리하게 되셨죠. 공구도 안전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만지시다가 그만 아버지가 감전을 당하여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경악을 멈추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배신감에 가득 찬 얼굴로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사실 이 사실은 외삼촌이 숨기고 또 숨겨서 시아버지는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뒤에 외삼촌과 술을 한잔 하시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술에 잔뜩 취한 외삼촌이 아주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시아버지에게 요즘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서 잠을 잘 잘 수가 없다고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 바람에 말입니다. 처음에는 뭐 때문에 악몽을 꾸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계속해서 물어보자 외삼촌이 은밀하게 입을 열게 된 것이죠. 왜 그 있잖아. 저희 월급 관리실에서 일을 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매형네 사돈이라고 했었나? 아휴, 이래서 가족 간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요즘 자꾸 꿈에 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데 미쳐버리겠어. 이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린 외삼촌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시아버지가 외삼촌의 휴대폰을 뒤져보게 된 것이었어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휴대폰을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휴대폰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였던 것이었어요. 그 휴대폰 속에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와 나눈 문자 내용은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이 시골지. 지금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당장 거기 가서 갈비탕 좀 사와. 뜨끈할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 당장 가서 사오라고. 1분이라도 늦으면 월급에서 10,000원씩 차감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3층 세입자한테 도대체 얼마나 빌어야 돼? 내가 거기 문자 고장났다고 빨리빨리 고치라고 했어 안 했어? 3층 세입자가 월세를 제일 많이 낸단 말이야. 거기 문고리가 헛돈다고 몇 번을 내가 말을 했는데 언제까지 열쇠 수리공을 기다리고 앉아있냐고. 10분 내로 가서 고쳐. 시골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너무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 지난번엔 나한테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월급이 적다고 했지? 당신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니까.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새로운 직장을 얻을 거야? 그냥 나한테 잘 보일 생각을 하라고. 내가 지금 술을 한잔 했는데 그 대리기사 부르기 돈 아까우니까 당장 와서 운전 좀 해. 그리고 농사 짓던 사람이니까 운전은 잘할 거 아니야. 내 차 비싼 차인 거 알지? 당신 월급으로는 감당 못 하는 차니까 사고 내면 죽을 줄 알아. 당장 튀어와.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저희 아버지를 괴롭힌 것은 물론이고 관리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 전부 시켜먹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아버지께서 새벽 근무 때 졸거나 아침에 살짝 지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월급을 깎겠다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갑질도 갑질 나름이지 사람의 속을 아주 문드러지게 만드는 최악의 갑질이었던 거죠. 문자 내용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통화 녹음까지 시간 순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었다고 하던데 시아버지가 정말 가슴이 뛰어서 미치는 줄 알았대요. 요즘 휴대폰은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다 보니까 외삼촌이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행했던 모든 최악의 짓거리들이 전부 저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싶은 마음에 놀래서 본인 휴대폰으로 전부 전송을 해두었다고 해요. 저희는 정말 경악에 가득 차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어요.
분명히 남편의 외삼촌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가족들을 위로하고 아버지께서 혼자 고칠 수 있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사고를 당한 거라고 했었거든요. 본인은 전문기관에 맡기자고 했으나 아버지께서 월급을 꽁으로 받는 것 같다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거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저희는 오죽하면 외삼촌에게 건물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까지 했는데 실상은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외삼촌의 질 나쁜 갑질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무리하게 수리를 하다가 감전이 된 것이었죠. 저희에게 위로금이라며 보상금을 전해주었을 때도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시나 했었는데 그게 전부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보상을 받았을 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외삼촌에게 엄청나게 난리를 쳤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 보상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거냐면서 본인이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보험으로 처리를 하라고 말입니다. 본인들 재산을 탐내는 며느리네 가족이라고 뻔뻔하다면서 보상금을 받은 저희를 욕하고 멸시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꾹 참고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돈 아깝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희 집안을 거지 취급하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결국에는 이날 집들이 때 아나무인으로 구는 시어머니를 견디지 못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우리 가족에게 양심 고백을 하게 되었고 모든 증거를 보여주면서 갑질을 한 외삼촌을 비난하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증거가 시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렸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면서 경찰에 이야기를 해야겠다며 이 증거들을 전부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매달렸어요. 자기 동생이 옥에 가면 동생네 가족은 어떻게 하냐? 시아버지만 모른 척을 하면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왼수 같은 놈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인데 어떻게 내가 내 동생을 고발하라고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도 매장이야. 동생네 가족들은 어떻게 해? 내가 대학 교수인데 나한테까지 영향을 끼치면 나는 어떻게 살아? 당신이 그동안 나랑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는 거야? 자기 동생이 옥살이 하는 건 죽어도 못 본다고 시아버지에게 울고불고 매달려서 빌었고요. 그동안 시아버지는 마음의 갈등 때문에 신고를 미루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야 했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참 우리 가족들 모두 황당하고 열받고 어이가 없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한숨과 헛기침만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범벅된 저희 엄니가 열이 잔뜩 받았는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아버지를 표독스럽게 노려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뺨이 퉁퉁 부어서는 언니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절대요 안 돼요 사돈처녀. 내가 이렇게 빌게. 나 명망 있는 영문과 교수야. 내가 자존심 다 버리고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어?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돼. 우리 동생 옥살이 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끝까지 본인 자존심과 본인 가족만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언니가 죽어도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저희 엄마를 붙잡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사돈어른이 없는 살림에도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걸 보고 질투를 했었나 봐요. 무뚝뚝한 우리 남편이랑 달리 사돈어른이 워낙 안사돈에게 잘했나요? 나는 명예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데 집안에서도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이 가득했어. 그런데 하나를 얻으니까 다른 하나가 안 따라오잖아. 늘 부족함 없이 살면서도 행복해 보이는 사돈이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자꾸 사돈에게 엇나가는 말을 뱉었나 봐. 그만 얘기해요. 뚫린 입이라고 그만 씨부리라고.
내가 내 동생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내 동생이 엄청나게 잘못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도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봐줘요. 내가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하는 척이라도 해줘요. 시어머니가 자존심 싹 다 버리고 빌자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시부모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친정엄마께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다가 저와 언니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용서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하지 말자 싶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나도 헷갈리지만 신고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 엄마,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어떻게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빠 억울해서 어떡해? 신고하고 벌을 준다고 해서 죽은 아빠가 살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니? 거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둘째 내 시댁이다. 벌을 줘봐야 우리들한테나 짐을 덜어내는 거지 절대로 아빠를 위한 방법이 아니야. 네 아버지의 운명이 딱 그 정도까지였던 거다. 지금도 많이 마음 아프고 슬프지.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싶고 꿈에라도 찾아왔으면 싶고 말이야. 하지만 나도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남은 인생 살다가 네 아빠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엄마, 정말 그렇게 마음 굳히신 거예요? 신고하지 않겠다고요? 그래, 내 남은 인생이 끽해봐야 얼마나 되겠니? 그 남은 시간 동안 재판한다고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싸우고 욕하고 몇 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싶지 않구나. 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 거기다가 보상금까지 받아서 집까지 매매했는데 합의한 걸로 보여질지도 모르고 그러다가는 오히려 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구나. 저랑 언니는 꾸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친정엄마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우리를 속이고 보상금을 준 건데 그게 어떻게 합의라고 볼 수 있어.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동안 얘네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엄마한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게 굴었어. 시골에서 왔다고 사람 무시하고. 나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나이가 들면 다 이해가 갈 거다. 내 나이쯤 되니까 그렇게 자기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라. 아유, 얼마나 내면에 자신이 없으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꾸며댈까 싶어서 말이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한테까지도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이잖니. 서울에 집 산 게 뭐가 대수라고? 그걸 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는 건지. 그런 불쌍한 인간 물고 늘어져 봐야 뭐가 좋겠니?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엄마의 말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박혀있는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 저희를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저희 자매를 꾸준히 설득하셨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자매의 뜻이 아니라 엄마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는 저희도 한풀 꺾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들이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면 저희도 저희 고집대로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재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까지 나빠지시면 그게 더 최악의 상황 아니겠어요? 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도 하잖아요. 저희라고 복수를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다치는 건 더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엄마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나니 정말 시어머니가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여지게 되었고 저와 언니는 이 일을 엄마의 뜻대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바람대로 시어머니가 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구속을 당한다거나 실형을 산다는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남동생의 일이 밝혀질까 두려워 시아버지의 뜻대로 이혼을 해주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자기를 치장하는 데 돈을 물쓰듯이 썼던 사람이어서 본인이 벌었던 돈들은 전부 가방을 사고 옷을 사고 하는 일에 썼던 거지요. 그러니 이혼을 할 당시에 법원에서 공동재산을 쌓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걸 들먹이며 재산 분할 또한 거의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시아버지에게 본인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재산을 조금 더 나누어 달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던 시어머니는 현재 경기도 외곽 끝자락에 있는 집도 얻을 형편이 되지 못해서 지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입성할 돈은 당연히 없고 시어머니 경제력으로는 대출을 받아도 갚을 여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본인의 남동생을 찾아가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외삼촌도 참 뻔뻔한 인간이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왜 도와줘야 하냐면서 둘이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집에서 쫓겨나고 자식들 얼굴도 못 보게 생겼는데 왜 도와줘야 되냐고? 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네가 했던 모든 갑질 다 들먹이면서 아주 얼굴도 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테니 그런 줄 알아. 그 뒤에 시어머니가 정말 대박적이게도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 동생이 갑질했던 증거들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 복수에 저희 아버지를 이용하겠다는데 시아버지가 미쳤다고 그 증거를 시어머니에게 주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자기가 대신 자기 남동생 콩밥 먹여주겠다고 시아버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시아버지에게 전달하자 시아버지는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이 뭔데 사돈어른이 용서한 일을 들먹이면서 복수를 하니 많이 짓거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평생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 남편에게 하나뿐인 친모를 도우라고 난리를 쳤지만 사건의 모든 진상을 알고 난 뒤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저에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며 울면서 빌던 사람인데 시어머니를 도울 리가 있겠어요? 남편이랑은 죽고 못 사는 사이처럼 지냈었는데 남편까지 시어머니를 외면하고 나니까 시어머니는 진짜 완전히 텅 빈 수레가 되었지요. 강의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대학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교수 자리에서도 잘리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노후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까지 끊겨버리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겼고 결국에는 중고로 모아두었던 가방을 하나 둘 팔아가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가방도 몇 개 남지 않았다고 우는 소리로 남편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던데 남편은 가차없이 삭제를 해버리더군요. 시아버지는 외삼촌과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건물 또한 소송을 통해서 본인 명의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외삼촌과 건물을 사입할 때 투자 금액 비율 자체가 달랐지만 그동안 수익 배분은 공평하게 나누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투자 금액에 비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익이면 충분하게 투자 금액 뽑고 남았을 거 아니냐면서 나가라고 소송장을 보낸 것이에요. 외삼촌은 본인이 지은 죄가 있으니 찍소리도 못하고 건물 명의를 시부에게 반납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시모한테 그랬대요. 누나 때문에 자기 노후를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2차전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이제는 연락해봐야 욕설만 난무해서 연락도 끊어버리고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못되게 굴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번 사건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여전히 저희 가족을 알뜰하게 살피면서 지내고 있고 저희 남편 또한 친정엄마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친정엄마의 넓은 아량으로 모든 것을 용서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고 계시고 나중에 건물 상속할 때 시누이보다 좀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 가족에게 벌어졌지만 모든 걸 다 털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슬픈 일, 나쁜 일 없이 항상 무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